자, 민법 금년도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경 박스형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 채권 총론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판례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느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니까 어떤 판례는 교수님들 그 책에도 없는 그런 판례, 그것도 조금 출제가 된 게 있고, 여하튼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않는 그런 판례들이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채권 총론에서. 채권 강론도 일부 그런 게 있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판례들을 평소에 강의 시간에 만약에 강의를 했다면 수강생들한테 제가 조금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판례를 굳이 강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앞으로 완전히 문제 출제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도 완전히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책도 제가 이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다. 예전에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은 물론 면과락은 하겠죠. 한 5, 60점은 그래도 받을 겁니다. 옛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그러나 이제 완전히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상중하를 표시해 왔거든요. 간혹 요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상중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가보죠.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정관 옳지 않은 거.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한다. 그럼 이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관의 기재를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만 외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외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법 조문을 그대로 낸 겁니다. 이런 거는 방법이 없죠.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이 편입할 때 이거 둘 다 정관 변경을 초래하죠. 그런데 여기는 포함하는데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평소에 중요한 판례라고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정한다. 그러면은 정관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죠. 요거는 이제 판례인데 판례 중에서는 중요한 판례에 속합니다. 어찌됐든 이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물론 4번도 판례인데 요거는 정관 변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판례니까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상중하로 분류를 할 때 이거는 이제 하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물 종물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그러면은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독립한 물 이거는 맞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바로 정답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임의 규정이니까 무효다 이러면 틀릴 거고 그 다음에 주물의 효용에 직접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관계가 없는데 종물이 된다? 이거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권리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 정답이 되고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틀릴 만한 데가 없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요 상중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요거는 뭡니까? 이게 직무에 관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다. 그런데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중과 실로 알지 못했다. 아유, 이것도 정말 기본적인 판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인의 불법 행위에 있어가지고. 그럼 중과 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악의자하고 동격이죠.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보호를 못 받죠. 그러면 A는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겠죠. 이때는 오히려 법인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표권에 관하여 제한이 있다. 이럴 경우에 위반해가지고 거래할 때는 이거 판례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든지 또 뭐가 있죠? 알 수 있었다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 갑의 대표 행위는 A에게는 효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포괄적 위임은 할 수가 없죠. 그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별로 출제를 잘 안 하는 판례예요. 판례라기보다는 임시이사를 선임했다면 이 사람도 법인의 대표기관이죠.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이사직을 하지만 정식 이사와 동일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강의할 때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을 정답으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 맞는 이야기죠. 4번 지문이 약간 생소할 수는 있지만 답을 찾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특히 1번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하루 분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판례 중에서도 별표 5개 특 A급 뭐 그런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판례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판례니까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인데 이게 왜 1번 문제가 왜 조건과 기한 그래서 이행지체에 따르는 지연손해금 채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소멸시효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채무불이행의 지체책임에서도 보고 이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이제 그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연손해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니까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느냐?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겠죠. 그러니까 1번은 옳은 이야기인데 이게 왜 조건과 기한에서 이거를 출제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승낙, 우리가 채권 양도할 때 통지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요. 요거는 상당히 좀 말을 꼬아냈습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게 뭐예요? 요것도 지연손해금 채무하고 똑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죠. 요렇게 해놨네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A가 지금 상대방 B한테 이거를 얘가 상계를 하려고 하는데 요게 바로 지금 자동채권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자동채권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 상계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 그럼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상계를 할 수가 있죠. 이때 변제기의 의미가 뭐냐?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사표시를 한 때가 아니죠. 요때는 판례를 보면은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어찌됐든 요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생소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모르신다 하더라도 요게 너무너무 기본적인 그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거는 하루 분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법정 채무, 소멸시효하고 지체책임을 구별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당연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한, 요거는 굉장히 쉽죠.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상실로 특약 추정. 그러니까 요 문제도 사실은 3번 지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내가 모르는 이상한 표현이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요거 관계없이 답을 1번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식은 지문 중에 하나를 모르는 지문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나머지 지문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우리가 감을 잡으시면 되죠. 그럼 아직까지는 별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척기관과 소멸시효.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요게 사실은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아니고 495조입니까? 이게 496조입니까? 가보면은 요 조문은 여하튼 요 근방이죠. 여기 소멸시효거든요. 이게 소멸시효인데 우리 판례는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모르시면은 1번 이런 게 있었나?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 제척기관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판례지 않습니까? 이 별표 5개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를 찾을 때 1번을 우리가 깜빡 이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판례를 이게 정답인 건 확실하죠. 제척기관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저거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맞춰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1번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판례예요. 이게 소멸시효인데 제척기간도 준용된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시점에서 야 이거 1번 정답이다 해가지고 밑에 안 읽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한 2번, 3번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평소에 공부 안 하는 판례예요. 요거는 이제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거를 지문 속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보정채무는 부종성이 있는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부종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 자체가. 그러면은 이 주채무가 수요 소멸됐다 하더라도 보정채무는 수요 소멸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평소에 못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이거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거를 출제했고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쉽죠. 위반행위 한 대 맞고 그다음에 도급은 이의도 변호사 생수는 우리가 3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1번, 2번, 3번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2번이 너무너무 쉬운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루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요. 제한능력자 옳은 거. 옳은 거 찾는 거. 제한능력자는 아마 비교적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죠.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에 한해도 친권자 취소할 수 없겠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특정한 영업을 허락했다. 대리권 소멸. 옳은 거 찾는 겁니까? 그럼 2번이 바로 정답이겠네요. 너무너무 쉬운 거. 그 다음에 알았다. 악의자는 철회할 수가 없죠. 아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거로 속임수 썼다. 의미가 없죠. 그럼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양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전혀 속임수도 없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하루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자, 대여금 채권인데 요건 이제 소멸시효하고 관련되는 거죠. 요거는 약간 어려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소가 제기되었는데 소가 치아가 되면은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채무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게 판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의할 때는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나? 법조문에는 이런 게 없던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내 후속 조처를 취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최고의 효력을 갖고 이게 판례 내용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거를 강조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려운 판례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거는 니은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채권을 양도했다. 그런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이 소를 제기했다. 그럼 이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거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이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잔 자가 아니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돼야 될 거다. 그럼 니은번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저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니까. 그럼 옳은 거를 찾으니까
니은번은 탈락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니은번 탈락, 그 다음에 니은번 탈락, 니은번 탈락. 그러면은 원래 이 박사형 문제는요, 장점은 뭔가 하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모르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가 않죠. 요거는 이게 정답이 아닌 걸 알겠다. 그리고 제껴보니까 그래도 남는 게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억번은 몰라도 되구나. 디귿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만 알면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모르더라도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그날부터 이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요 날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법에도 그런 조문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10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럼 이게 틀렸겠네요. 그럼 이거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요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니은번은 옳은 거 찾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착각했네요. 중단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렸고, 그럼 니은번 빠져야 되고, 디귿번도 틀렸네요. 그러면 디귿번도 빠져야 되겠네요. 그럼 디귿번도 빠져버리면은 남는 거는 기억번 하나다.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죠. 7번에 1번이 정답 맞죠? 근데 요런 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중 혹은 하 뭐 이런 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하로 분류하고 싶어요.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고, 요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요거는 뭐 법에 전문이 있는 거니까 요거 두 가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하가 맞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케이스식으로 나오고 이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중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겠다. 뭐 그렇게 조금 그렇게 늘 여유롭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이런 기억번과 같은 이런 판례를 출제했다는 것은 그렇게 뭡니까? 쉬운 그런 문제는 아니죠. 여하튼 문제를 뭔가 어려운 판례를 계속 뭔가를 지문 중에 하나를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고 옳은 거 역시 나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을 좀 꼬아냈죠. 착오로 인해서 만약에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게 변경으로 불이익이 소멸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평소에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바가 없다면은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현을 처음에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불이익이 없어졌다. 불이익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를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거 맞는 이야기네요. 그럼 8번에 1번이 정답이 바로 되겠네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착오로 이유로 뭡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이익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과실로 중과실이 아니면은 의사표시를 한 후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우리가 판례가 있잖아요. 과실로 인한 취소는 적법한 거죠. 위법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이때 신뢰 이익을 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중과실은 입증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 쪽에서 당신이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한다. 이렇게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경과실로 착각을 했다. 이때 그것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이 사람은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 2번하고 4번은 표현만 조금 달리했지. 똑같은 이야기죠. 경과실로 착오가 있다 하더라.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죠. 중과실만 없다면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하자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착오하고 이게 중복되느냐? 중복된다 그랬죠. 판례는 요것도 물을 수 있고 저것도 물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은 말은 조금씩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다 한 거고요. 착오할 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판례로 다 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난이도가 하로 봐야 돼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중이나 상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특히 1번 판례는 너무너무 쉬운 판례거든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자, 상대방하고 합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행위,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될 수 있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요 판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다. 여하튼 선의의 제3자가 최종적으로 이긴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 근데 이거는 뭐예요? A와 B가 통정허위 표시를 했는데, 요 사람 C가 이 사람이 악의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얘가 한 번 더 계약을 맺어가 얘가 선의자다. 그럼 얘는 보호되느냐? 얘는 선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거.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거는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5번은 이거 생전 처음 보는 판례예요. 판례라기보다는 제가 이거를 여러 교수님들 책이라든지 판례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가등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철회되었죠. 철회되었다면은, 근데 이 가등기를 빨리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남아있었다. 그럼 이거는 갑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이런 거는 제가, 우리 문제에서 처음 봐요. 의리 허위의 서류에서 여기에서 본네. 그냥, 그게 아니고, 의리 여기 가담, 이게 뭔가 나쁜 짓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선의의 병에게 매도했다면 이 사람 보호되느냐?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럴 경우는 의리, 허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했다면, 이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5번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4번을 정답으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의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코 이 5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하루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5번 하나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5번 모른다고 하더라도 4번은 충분히 정답으로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사기 강박으로 가보죠.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절대적 폭력. 그럼 이거는 의사 무능력이죠. 박탈, 완전히 박탈. 그럼 이거는 무효죠. 취소의 대상이 아니고 너무너무 쉽고. 그 다음에, 사기는 위법성이, 필요하죠.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강박으로 강박의 이중의 고의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강박의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했다. 요거는 본인이 기망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때 무조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런 말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이거는 바로 4번이 정답이라는 거 한눈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취소에는 원래는, 계약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이 근로계약과 같은 이런 계속적 계약이 있죠.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강의 시간 중에 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깜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5번을 설령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4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아니다. 그거 우리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건대리, 표현대리 옳은 거 해가지고 요 1번 표현은 이거는 굉장히 이런 문제는 생소해요.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당혹스러울 건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중에 이런 일이 있죠. 이때까지는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대리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없어졌다.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하면은 이거는 129조 표현대리가 적용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해가지고 대리권을 남용해가지고 횡령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럼 이게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거든요. 틀렸는데 요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강의 시간에 이런 거는 생전하지를 안 했는데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이거는 뭐 우리가 별표 5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구나. 이거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그럼 1번을 모르더라도 2번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거고, 묵인하는 거, 대리권 수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거 중요한 판례 강의 시간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한 대리권을 했다.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126조로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거고, 복대리 그러면 볼 것도 없죠. 무조건 표현들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1번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평소에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번을 모르시더라도 2번을 정답으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기본적으로 공부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까? 법률행위 이런 문제는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 뭐 너무 사실 쉬운 거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정 파트에 가면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 묻는 거고,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없고, 채무 면제 이제 처분행위 맞죠? 유언은 이게 당연히 생전행위가 아니죠. 이 사람이 사망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후행위라 그러죠. 뭐 이거는 당연히 상대방은 단독행위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거 하로 분류하고 싶은데 여기로 분류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형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보증계약의 요식행위인가 뭐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뭐 보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거고. 그래서 요 2번, 그 다음에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채무면제도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하로 분류하는 게 맞는데, 저런 문제 유형을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잘 출제를 안 하니까, 그냥 저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좀 넓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3번 가보죠. 임의대리인, 옳지 않은 것. 또 박스형 문제가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에 기업범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나중에 합의 해지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는 너무 쉽네요. 이거는 당연히 없죠.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처분을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럼 옳지 않은 거를 찾은 거니까 기업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서 빨리 우리가 기업번을 보면은 그러면 2번,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까? 그럼 옳지 않은 거를 찾으면 기업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좀 기업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차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시가보다 매수를 한다. 파는 거하고 매수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계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계약은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 이행할 때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본인의 허락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무권대리라 그러죠. 그럼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맞네요. 그럼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니은번은 일단 빠져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니은번 빼버리면은 그럼 정답이 요거 하나밖에 안 남네요. 요런 박스형 문제는 요 두 개만 풀어도 답이 나오는 구조죠. 그러니까 원래 박스형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형태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못 찾는 구조가 또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보나마나 이거는 5번이 정답이죠. 요 판례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죠. 오피스텔 분양은 우리 판례가 명시적 성락이 없더라면 이거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되게 묵시적 의사표시가 다 된다 그랬는데 이게 몇 안 되는 묵시적 성락을 할 수 없는 그런 판례죠. 제가 강의 시간에 좀 강조드렸고요. 그러니까 디귿번도 이게 정답 들어가야 되고 틀렸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그럼 당연히 대리권 소멸하죠. 뭐 이 말은 필요가 없죠. 수권행위 철회 이 말은 필요 없고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번을 모르시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이런 거는
처음 보는 문제의 유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제가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상으로. 사실은 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망했다. 근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하고 병이 공동 상속을 했는데 이때 병이 이 사람한테 강박을 해가지고 정려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불안해서 벗어난 을이 한 달 뒤에 을이 이 자기 지분을 정에게 이제 이거를 매매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제 이미 5년이 지났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씩 봅시다. 을과 병의 정려 계약, 이거는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강박에 의한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박은 맞지만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려의 표시,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우리 판례가 이럴 경우에 비진의 표시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을과 정의 매매, 이거는 정상적으로 했지 뭐 이거는 아무런 뭐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공서양속에 반한다, 무효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4번 을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병과의 정려 계약을, 이거는 제척기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 을은 상대방한테 강박을 이유로 병과의 정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취소할 수 뭡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5번부터 봅시다. 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정려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아직 정려 계약이 취소됐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게 취소가 안 됐다면은, 이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요거는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5번이 정답이죠. 4번은 을의 취소권 이야기입니다. 얘가 지금 불안해서 벗어났는데 지금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안해서 벗어났다는 말은 얘는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요 날부터 추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지나버리면은 취소권이 소멸되죠. 근데 벗어나가지고 5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얘는 정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죠. 취소권이 소멸되었죠. 그래서 4번은 취소권의 제척기간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별로 틀릴 만한 게 아니고 4번은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좀 따져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분이 이렇게 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분석하는 데만 하더라도 1분이 넘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문제 자체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은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그냥 뛰어넘는다든지 당황해가지고 처음 보는 또 문제 스타일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시간만 조금만 있다면은 이 문제는 결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좀 복합적인 문제죠. 비진의 표시,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 그 다음에 취소권의 제척기간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종합적인 문제를 낸 겁니다. 너무 지문이 길죠? 너무 지문이 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왔네요. 자, 이때 뭐 뻔하죠. 아직 매매 계약은 맺었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않았겠죠. 이제 이거 판례 묻는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거. 자, 이때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네요.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 조항은 여전히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기업번이 들어간 건 다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1번, 4번, 5번은 정답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여기 디귿번은 공통되게 있으니까 논할 필요가 없죠. 1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빠져야 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잘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기업번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공통으로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니은하고 리을 둘 중에 하나만 검토하면 되죠. 자, 이때 니은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이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판례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틀린 거죠. 그럼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 니은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요거 두 가지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는 이야기죠. 디귿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번, 지정이 해제되었다. 그럼 뭐 이거 받을 필요 없죠.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요것도 맞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는 2번.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죠. 요거 두 개만 풀어버리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요게 이제 박사형 문제 중에서는 제일 쉬운 형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감정평가사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이제 돼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 20문제,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20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출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민법 총칙에서는 15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 보니까 요거 지워버렸네. 상이 지금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가 도대체 몇 문제입니까? 12문제예요, 12문제. 민법 총칙 중에서 15문제 중에서 하가 12문제예요. 그 다음에 중 혹은 하가 2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금년도 노무사 시험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민법 총칙에서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공부하셨다면은 12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벌써 몇 점이에요? 30점이죠. 30점입니다. 그러니까 면과락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수준의 문제였어요. 자, 이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옳은 거, 이제 채권 총론으로 바로 넘어왔죠. 자, 1번은 뭡니까? 손해배상의 그 예정 역시 출제가 되었죠. 이때 채권자는 당신 채무 불이행했다. 이거 입증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는 입증하는 거 아니죠.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느니 아니면 손해액이 얼마라든지 이런 거는 입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기본적인 판례죠. 쉬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거는 우리가 알았거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례도 중요하죠.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죠.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민법 총칙하고 똑같죠. 이행 불능이 되어서 채권자가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계약 체결시 아니라 그랬죠. 저거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판례는 불능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 예정할 때 특별 손해도 포함. 이거 너무너무 쉽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우리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휴업 손해. 전원합의체 판례에 하면 이것도 해당되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일단 민법 총칙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권 총론 한번 봅시다. 채권 총론. 요거는 당연히 하입니다. 하. 이거는 하로 분류를 해야 돼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 혹은 상으로 분류했네요. 근데 이제 요게 왜 여러분들, 요걸 자꾸 지우네. 요게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니까 부담 부분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별로 연습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을하고 지금 병이 연대 채무자인데 그 다음에 요 갑이 지금 채권자죠. 1억 8천인데 부담 부분이 3분의 1이면 얘의 고유 부담 부분은 6천만 원이죠. 여기 색깔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얘의 부담 부분은 6천만 원. 그럼 얘는 뻔하죠. 1억 2천이겠죠. 요게 이제 고유의 부담 부분인데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죠. 그래서 전액을 다 갚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1억 8천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1억 8천, 1억 8천. 요거는 각자의 고유 부담 부분. 자, 그러면은 옳은 거 찾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간다는 거죠.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꼈었을 겁니다. 자, 을이 갑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갑은 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 사람한테 넘겼다면 이게 바로 혼동이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는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채권은 소멸되는데 이경상 면동소, 혼동, 동은 어떻게 돼요? 요 사람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병한테 영향을 미치죠. 근데 병의 채무가 전부 소멸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혼동을 묻는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하여 9천만 원 책인데 을이 상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병이 대신 상계할 수 있죠. 이때
이때 부담 부분에 한하여 상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또 전부라고 했으니까 틀렸겠네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다. 3번 갑이 을에게 이행 청구했다. 그럼 이것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이야기네요. 3번까지는.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에게 채무를 면제해줬다. 1억 8천 안 갚아도 되죠. 그럼 부담 부분에 한해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은 병도 1억 2천만 원이 채무를 면하는 게 아니죠. 6천만 원이 마이너스 되니까 1억 2천만 원 채무가 남아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겠네요. 이것도 1번, 2번, 3번 이 좀 말만 길지 가만히 보면은 이경상 면동소 그거를 묻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 우리가 연습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연대 보증했다. 누가요? 정의. 그럼 정의 이 사람이 이제 보증인이지 않습니까? 보증인 중에서도 연대 보증인이죠. 그럼 정의 갑에게 이 돈을 갚았다. 그러면은 정은 어떻게 돼요? 갑에게 위 이런 정은 이렇게 전액을 다 청구할 수가 있죠. 을에게.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5번은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채무를 갚으면은 이제 뭡니까? 주 채무자에게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간에 1번, 2번, 3번, 4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이거 해설할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중 혹은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하로 분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중 혹은 상으로 분류했다는 거죠. 요게 지금 채권 총론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채권 총론.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고요. 18번. 이행지체.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 이행지체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요거는. 작정을 했더라고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채고할 당시의 시가가 아니고 요거는 판례를 보셔야 되는데 채고하고 난 뒤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 경과해요. 그래서 채고할 당시의 시가 이게 틀렸고 채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지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판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판례입니다. 정말 어려운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18번이 1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판례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문제는 이거는 무조건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상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 2번. 이 공사 이거 중도금 지급기를 2층공사 완료 이 법적 성격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뭐 했을 때, 요게 완료되었을 때 중도금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이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사실은 불확정 기한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불확정 기한을 강의 시간에 연습할 때 이 판례 가지고 연습은 잘 안 하죠. 보증금 돌려받는 그 판례를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판례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확정 기한 이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요? 안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죠. 알지 못했다면 지체 책임 지지 않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쉽죠. 지연이자는 이거 손해배상금이죠. 요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기한 요것도 마찬가지죠. 담보 책임은 우리가 법에서 인정하는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지체 책임이 있습니까? 법정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 2번 굉장히 어렵고요. 4번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 보는 그런 겁니다. 담보 책임 같은 건 우리가 연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5번은 더 황당합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제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 양도가 통지된 다음날 도달한 다음날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죠. 우리 판례에 의하면 다음 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시는 거지 지금 1번, 2번, 4번, 5번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평소에 거의 접하지 않는 판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 18번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3번을 정답으로 내어주면은 그거는 쉬운 문제가 되는데 1번은 우리가 이런 판례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금년 이번 문제 중에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18번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좀 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법무사 시험급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수준의 판례는요. 아니 판례를 출제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여야지. 채권자 대위권요. 요거는 그래도 좀 쉽죠.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특정 채권인 경우 등기 청구권 이때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죠. 그러면 기업번은 바로 맞는 이야기네요. 그럼 옳은 거 찾으니까 기업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1번 이거 보세요. 이제는 기업번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또 니은이나 기업번이냐 또 니은번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박스형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본 박스형 문제는 요거 두 개만 풀어보면 답이 풀리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런 거는 안 그래요. 전부 하나라도 정확하게 모르면 이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박스형은 문제가 되죠. 자,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 보전을 위해서 제3임대인의 물건 넘겨달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채권자 대위권에 특별한 논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죠. 기업번, 디귿번. 그러면은 기업번, 디귿번은 다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요것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쉽네요. 니은번을 모르더라도 기업번, 디귿번이 들어가는 거를 답을 찾아야 되니까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분류했는 거니까 요거는 하로 분류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하로 분류했다. 왜냐? 요거 기업번하고 디귿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거니까 니은번을 설령 모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른 문제는 이제 제가 보고 교수님들 책도 좀 찾아보고 좀 이런 판례가 있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봤는데 20번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도 쉽습니다. 갑은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을이 지금 병에 대한 1억 원의 대금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채권을 이것도 사행위가 돼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채권자 취소권 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저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게 사행위가 되느냐 이거 전혀 공부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정을 필요로 해가지고 그 원위치 시켜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옳은감 찾아보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이 시효로서는 갑이 을에 대해서 받는 채권이 없다는 거죠. 이때 정이 이거를 원용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강의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원용 못하죠.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이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다 하더라도 원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공부를 조금 깊게 하신 분들은 요거는 그래도 알 수 있는 판례예요. 요거는 기억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행위가 돼가 취소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원위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죠. 을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누구에게 정에게 양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위치해야 되면은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이 채권이 양도되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금 이 채권을 주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되었으면 도로 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취소되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었다면 이거 통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어려운 판례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판례죠.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그런 판례인데, 이건 아마 생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권을 양도했는데, 이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다. 그러면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넘어갔다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돈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자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졌으면 원상 회복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또 원래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거를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답이 뭐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3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기업번, 니은번이 다 맞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 기업번, 니은번이고 여기도 기업번, 니은번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다 그랬죠. 이거는 디귿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사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원상복귀가 됐잖아요. 그러면 갑은 지금 을에게 대해서 지금 1억 받을 채권이 있고 을은 또 병에 대해서 또 1억 받을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채무 초과 상태라네요. 그럼 을은 일종의 이게 무자력 상태죠. 그러면은 갑은 자기의 채권을 지키기 위하여 병을 상대로 얘가 이제 이 1억이라는 돈 권리를 행사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갑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이 뭐 변제기에 도달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상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거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판례도 아니고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답은 여기 지금 3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점에서 이게 이제 틀린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교수님들 판례라든지 채권자 대위권과 관련된 판례,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된 판례, 판례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교수님들 책도 많이 검색해 봤는데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문제가 지금 하나 등장했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하고 또 좀 있으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두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보신 이행지체도 거기에 맞먹는, 그러니까 그 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 놀랍게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채권자 취소권을 이렇게 두 문제씩이나 출제하는지 그건 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거예요. 피보전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일 경우에 이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있거든요.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번은 틀린 거죠. 근데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아는 거죠. 공부를 조금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하신 분들은 요 판례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일 어려운 판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사회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 배상을 할 때 이때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면 안 된, 요거는 저도 잘 모르는 판례여가지고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 판례 찾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책에는 이 판례가 나오지 않고 어떤 교수님 책에 요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놓았던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판례를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봅시다. 동산이다. 이때 현물 반환이 가능하다. 이때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느냐. 있죠. 그러니까 디귿번이 틀린 거는 명백합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를 찾으니까 디귿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디귿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번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잘 모르겠고 근데 요 기역번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틀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역번이 들어가 있는 건 요거 하나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5번을 정답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문제는 니은번은 아예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판례라서 논외고요. 요거는 이제 기역번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분류를 할 때
요거를 여기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상 혹은 중, 여기 분류를 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업번 판례를 아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중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상 혹은 중, 뭐 요런 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보겠습니다. 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 문제가 제일 어렵다 그랬는데 요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제자 대위인데 지금 여기는 이 보증인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후순위 건저당권자를 비교했죠. 이거 판례예요. 이거는 이 변제자 대위 파트는 법의 조문만 물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출제를 안 하고 판례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보증인하고 후순위 건저당권자는 이거 동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변제하는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보증인이 만약에 먼저 돈을 갚았다면은 이 사람 대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요거는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차이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맞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강의 시간에 강조를 하니까 그럼 옳지 않은 거를 찾으니까 니은번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니은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업번 1번 아니면 3번인데 또 문제가 이제 있죠. 그러면 기업번은 우리가 모르는데 디귿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답이 또 나뉘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 있죠. 요것도 판례예요. 우리 법에는 이게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물상보증인만이 대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액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상보증인만이 대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기업번하고 디귿번은 너무너무 어려운 판례를 출제를 해놓고 그거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니은번은 너무 평범한 판례고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상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총론의 지금 우리가 문제 스타일이 조금 전에 민법 총칙 풀어본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채권법에 있는 어려운 판례를 대거 등장을 시켰는데 그거를 또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못 찾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굉장히 당혹했을 거다. 그건 눈에 선합니다. 그 다음에 지명채권 양도. 요거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하도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거를 많이 봐가지고. 요거는, 요것도 1번도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렵죠.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 내가 무조건 돈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이미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데 이게 이미 항변 사유가 부존재하죠. 이게 만약에 이게 도박 채무라서 무효다 이런 게 사유가 있다면은 그거를 이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공부한 거는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이미 이 사람은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놓고는 내가 무조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갚겠다. 이거는 우리 판례에 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항변 사유가 부존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쉽죠. 주 채무자에 대해서 대항요건 갖추면 보증인에도 미치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판례니까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번하고 3번이 마찬가지예요.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의 여기 이제 쓸 데가 없네요. 여기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이야기죠. A가 있고 지금 B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1억 빌린 게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A가 지금 C에게 돈 1억 받을 거 있는데 요 1억 받을 거를 얘가 이 사람한테 넘겨준 겁니다. 왜냐? 요 사람이 B에 대해서는 채무자거든요. B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무자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1억 받을 거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채권 양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양도해 놓고 난 뒤에 요 1억이라는 채무가 변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B가 이쪽으로 돈 갚으러 달라고 하니까 C가 이거 없는 채권 아니냐.
근데 왜 내한테 돈 달라고 하느냐? 이때 C는 이 사람한테 돈을 안 갚아도 되느냐? 갚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원인 관계가 없더라도 수익자하고 채무자 사이에서는 수익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은 낙약자는 돈을 줘야 된다. 그 논리하고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채권 양도에서는 이거 공부한 바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는 평소에는 우리가 이 채권 양도에서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평소에 공부 안 합니다.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다. 이 사람이 이제 담보조로 이 사람한테 넘겼다는 거죠. 근데 그 피담보 채무가 변제됐다. 요게 변제로 소멸됐다는 거죠. 이때 양도 채권의 채무자 요 사람은 이를 이유로 채권 양수인의 양도 돈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이 적혀 있는 게 평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논점 자체를 아마 여러분들이 못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1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나는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를 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채권 양도 금지의 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은 악의 양순을 취급하지 않죠. 중과실로 몰랐다면은 악의 양순을 취급한다. 그거는 우리가 판례를 알고 있잖아요. 요 판례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셨다면 알 수 있는 판례죠. 이것도 알 수 있죠. 양도금작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번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1번하고 3번이 이제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정답은 뭐예요? 3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기 상에 분류되는 겁니다. 상에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채권 양도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 더군다나 그거를 정답으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 저는 이거를 제가 게시판에 올린 거는 제가 이거 중으로 올린 모양인데 이거 상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1번, 3번 이 두 판례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니까.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인수가 나왔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약간 여러분들이 생소한 지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채무자하고 인수인 요 두 사람의 합의가 있다. 그러면 이 면책적 채무에 할 때는 갑이 승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승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채무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까? 1번은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행 인수의 경우에도 법정 대위가 발생하느냐. 그 이행 인수자가 자기 채무를 안 갚아버리면은 인수한 그 채무를 안 갚아버리면은 이 사람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대위할 수 있다는 게 판례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행 인수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중첩적 채무 인수는 두 사람 어뢰 의사에 반하더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무효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모를 때는 이거 면책적이 아니죠. 중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부탁을 받고 했다면 이거 부진정이 아니고 연대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니까 그 2번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1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죠. 3번도 될 수 없죠. 4번도 될 수 없죠. 5번도. 그럼 남는 거는 2번 하나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하로 분류하고 싶어요. 나머지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2번을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2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분류할 때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여기에 분류했습니다. 상 혹은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것을 정답으로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 3, 4, 5번은 100% 정답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쉬운 문제라고 분류하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입니까? 자, 뭐 좀 종합적인 문제 같은데 이제 공탁 오랜만에 나왔네요. 공탁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맞습니다, 이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공무원이 수탁 처분하고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 수령하면 이제 바로 받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공탁을 평소에 유의 깊게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쉽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할 때는 경계로 보면 안 되죠. 준수비,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아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벌금 채권, 이때, 상계의 자동차, 요것도 우리가 상계할 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판례고요. 그 다음에, 부진적 연대 채무자. 요거는, 요 판례가 보면 우리가 이제 상계의 경우에 부진적 연대 채무에 절대적 효력이 있는데, 계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상계 계약은 이거 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시기 하죠. 상계 계약의 경우에는 별로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그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근데 5번 보니까,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 상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과실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판례죠. 우리가 상계할 때.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이건 5번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번을 공탁을 내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또 4번의 경우에 이 앞부분은 내가 공부를 해서 알겠는데 상계계약은 내가 처음 들어봤다. 이럴 경우에 조금 헷갈린다 하더라도 딱 5번 보니까 이거는 100% 정답이네. 이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요거는요 합니다. 여기입니까? 합니다. 요거는 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뭡니까? 채권 총론이에요. 그럼 채권 총론은 보니까 뭐예요? 지금 벌써 하가 지금 3문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거 여기 표현이 왜 이렇게 됐죠? 2개가 날라가 버렸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채권 총론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건데 제가 어떻게 지우는 과정에서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거는 썩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하튼 하가 10문제 중에서 3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채권 총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의 성립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뭡니까? 채권 강론으로 왔는데 1번도 고약하죠. 청약의 구속력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냐? 이런 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 자체를 우리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고. 그런데 두 번째, 성납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 성납의 통지를 받지. 이거는 100% 맞는 이야기잖아요. 요 조문하고 격지자 간에 이제 계약 간에 이제 조문 충돌이 있잖아요. 요게 528조. 이거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건 명백하게 2번이 정답이죠. 요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여기 적을게요. 요거는 명백히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격지자 간의 계약은 도달주의가 아니죠. 발신주의고 격지자니까. 그 다음에 청약은 구체적이어야 되죠. 확정적이어야 되죠.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 청약의 유인의 경우에는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면은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답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1번을 모르시더라도 2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1번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근데 2번이 너무 쉬운 거 조문이 되어서 요거는 우리가 하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불성립 무효. 자, 이때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이게 이제 원시적 불능이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니까 1번은 옳지 않은 겁니까? 1번은 맞네요. 당연히 손해배상해야 되고. 타인 소유, 타인 권리 매매할 수 있죠. 이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무효입니까? 우리가 계속하는 게 다른 사람 물건도 매매할 수는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네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강론은 채권 총론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약의 의사로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계약 체결하다 보면은 계약 성립이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죠. 요거는 여기 신의성실이 부당탁이니까 부당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 판례는 위법성이 있다. 불법행위 구성한다. 이런 거고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야기죠. 계약이 불성립되었다. 손해를 입었다. 이때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가 없죠. 계약 체결하다 보면 흔히 계약 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요 3번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2번이 정답인 거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량을 요거는 판례죠. 굉장히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그 판례 아닙니까?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이건 계약이 유효죠.
계약이 유효입니다. 근데 여기 535조라는 거는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이 무효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535조는 갈 수가 없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판례 공부하는 거고.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요 4번 판례 아실 거고, 공부가 약간 미진한 분들은 요 4번 판례도 좀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도대체가 2번을 정답으로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2번이 정답이다. 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너무너무 쉬운 거. 자,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채무가 그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행불능, 당연히 동시행관계가 되고,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네요. 중도금 지급을 지체했다. 근데 잔금 지급일이 왔다. 그러면 이제 뭔가 더 해가지고 동시행관계가 되는 거죠. 뭐 요 세 가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불안의 항변권이죠. 아무리 선행 의무라도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행인데 일방은 이행지체 책임을 안 지죠.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5번을 보니까 자,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항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28번 동시행항변권의 문제는 동시행항변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이 문제는 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요약자는 낙약자. 1번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죠.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낙약자 기본관계 당연히 대항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 채권의 채무 면제하는 거 우리가 뭐 너무너무 많이 봤던 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 맞고, 요거는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제3자가 내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요약자한테는 할 필요가 없죠. 요거는 이제 함정지문인데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저는 좀 처음 봤습니다. 어찌됐든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낸 건데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첩적 채무 인수하고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같이 가는 거죠. 이것도 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굉장히 이 문제를 평범하게 낸 겁니다. 요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로 분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도저히 그런데 저는 이거를 중으로 분류한 모양이네요. 이거를 저는 중으로 분류한 모양입니다. 왜 그랬을까? 홈피에 올린 거는 중으로 분류할 그게 없는데, 요런 문제 스타일을 처음 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느낄 수가 있을까? 근데 다른 거를 도저히 틀릴 만한 게 없는데 왜 중으로 했을까? 어찌됐든 제가 홈피에 올린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중으로 해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30번 가보시죠. 합의 해지. 이거는 제가 옛날에는 요거를 강의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도 한번 출제된 판례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하면 너무 여러분들 판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거 출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청약을 했는데, 그만두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아직 학교 측에서 이게 승낙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철회를 못하죠. 의사표시를 하면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예외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판례예요. 평소에 이거를 안 보면 어려운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무시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무시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이런 거예요.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상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돼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 거의 잘 모르시는 판례죠. 이건 거의 2차용이에요. 이것도 맞거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틀린 거네요.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이사를 갈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디귿번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이것도 봐요. 결국은 니은번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상대 부담, 요거는 쉽죠. 우리가 정려 계약에 있어가지고
법정 해제 사유. 서면에 의하지 않은 거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망언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산 상태. 요 1, 2, 3, 4번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뭡니까? 하루 분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 매매 계약. 자, 이때 매매 일방 예약이 행해졌다. 그러면 예약자 1번은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은 뭐 하자가 없는데 예약 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1번 맞는 거 아닙니까? 매매 계약 비용 상방의 균분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죠.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에 매매 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환매는 5년을 전제로 하는 건데 5년 후는 말이 안 되죠. 환매의 특약을 할 때는 지체 없이 해야 되고 하여튼 환매 부동산의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것도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꼬아내는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위임계약으로 가볼까요?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번은요, 이거 참, 이게 골치 아파요. 우리가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서 그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판례가 한 5개 내지 6개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외우시겠습니까? 못 외운다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거 강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게 그 예외에 있는 거예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판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도 위임계약 해지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죠. 그럼 니은번은 이거는 명백히 틀렸네요.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죠. 니은번 들어가면 안 돼.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억 아니면 디귿이네요. 요거는 쉽네요. 둘 중 하나만 알면 되니까. 근데 디귿번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에 무상이라 하더라도 위임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 맞는 이야기네요. 그럼 디귿번은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쓰려는 기억번을 모르더라도 요 디귿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네요. 이거는 명백하게 제일 하로 분류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번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니은번, 디귿번이 틀리고 맞는가는 이거는 내가 공부를 조금은 했지만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하로 분류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 참 고용계약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노무사 시험했어요. 그래서 출제가 혹시나 했는데 그런데 문제 자체가 법 조문을 낸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답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자,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보수 청구할 수가 없느냐? 틀렸겠죠. 우리는 묵시적 합의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이 고용계약을 잘 모르더라도 이거는 틀린 것 같아.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기억번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2번 정답 아니고 4번 정답 아니고 그러면 문제는 이제 기억이냐, 기억, 니은, 디귿이냐. 이제 요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1번, 3번, 5번. 요 중에 이제 찾자. 이런 이야기죠. 자, 이때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를 종사하게 한다. 적을 옮긴다. 이때 근로자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효력이 생기겠냐?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거. 그렇지만 내가 확신은 못 가지겠다. 잘 모르니까. 그 다음 디귿번.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 이거 포함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확신은 없다. 찍으려면은 나는 5번을 찍겠다. 다 틀린 것 같아. 그러나 확신은 없다. 이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류를 할 때 이거 어쩔 수 없이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이제 찍을 때는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다면은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일 것 같아. 이런 감은 오거든요. 그렇지만은 여하튼 굉장히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급계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 도급, 1번은 쉽죠. 대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물건 완성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은 누가 봐도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이것도 우리가 뭐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죠. 재판 외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수급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 도급인은 손해배상의 상황,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이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지. 나머지 보수액에 대해서는 요거는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일부 불능이라든지 그럴 때 비례적으로 이제 거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니까 4번, 5번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거 공부 안 해요. 특히 5번은 제가 요 판례는 평소에 강의 시간에 이거 일부러 안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해서 여기까지 과실상계가 이거 적용할 수 없다 이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강의했다가는 너무 여러분들 그 판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 요번에 출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출제하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맞아요.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이 공사대금 채권이 넘어가면 이거 있는데 이것도 거의 논의를 잘 안 합니다. 요거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죠. 옳지 않은 거 1번, 2번이 정답이 아닌 거는 알겠다. 3번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아는 거죠. 비례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3번이 정답인데 4번, 5번은 도대체 무슨 말인 거 모르겠다. 평소에 이거 강의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하로 분류를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연히 요거는 상으로 분류해야 되죠. 도급에서 이제 또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야기죠.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여행계약이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감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문을 뭐 잘 모르더라도 여행자는 여행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는 벌써 이상하잖아요. 여행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든지 하면은 상대방한테 손에 물어주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도급도 우리가 그런 게 있었죠. 도급은 그래도 도급계약이 완성되기 전이죠. 어찌됐든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정이 없다. 여행 대금에 대해서 원래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는데 약정이 없다. 그러면 관습대로 하는 거죠. 근데 관습이 있더라도 이거 해야 되느냐? 이거 틀렸죠. 이때는 관습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법전에 있는 건데 감으로 봐도 좀 2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시정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시정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지문 자체에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갔는데 이게 여행에 그 나라 뭐 파업이 일어났다든지 중대한 하자, 중도에 해지됐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행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얻은 이익은 전부 다 돌려달라고는 할 수 없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서로 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를 했는데 민법하고 다른 합의를 했는데 여행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면은 그건 얼마든지 되죠. 이게 왜 무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4번 이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이거는 관습에 의해야 되니까 이거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4번이 맞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저는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로 분류를 안 하고. 근데 충분히 이거는 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제가 느끼기에는. 감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몇 달 동안 법을 공부하셨는데 이제 좀 뭔가 뭐 좀 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감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분류는 중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로 가보죠. 옳지 않은 거. 자, 영구되죠. 최장기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이건 우리가 공부 시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비, 만약에 필요비를 안 돌려주면 나도 차이만 안 돌려주겠다. 동시행관계.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맞는데 일단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한다. 목적 따라,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법 조문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틀렸네요. 기간은 약정이 없다. 이때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했다. 해지 통보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가 나가서 살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6개월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평소에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개월이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네요.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도, 다른 거 잘 모르시더라도 이게 틀렸다는 거는 명백히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너무 쉽죠.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했다. 그럼 당연히 임대차 해지할 수 있죠. 요거는 명백하게 요거는 하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강론에서는 그나마 하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제법 나옵니다.
자, 사무관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하고 이 4번은 우리가 전용물 속건이론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사무관리에서 부당이득에서 겹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약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의무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죠. 약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용물 속건이론이지 않습니까? 전용 청구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명백하다. 사무관리 성립하지 않거든요. 뭐 요거 모르시는 분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요게 틀렸어요. 요 판례가 있는데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공부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요 3번도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이거는 뭐 명백히 알아야 되고요. 병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번, 4번은 절대로 알아야 돼.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판례고. 근데 이제 요 3번 같은 거, 여러분, 이게 정답이거든요. 반드시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요것도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중으로도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하로 분류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중으로 분류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불법행위.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은행 지점장 뭡니까? 과실에 의한 방조, 그거 인과관계,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자기 의무가 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그 문제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감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과실에 의한 방조를 하는 거죠. 부작이죠. 이때 불법행위가 당연히 성립하죠. 우리 민법은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이 판례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죠.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는 손해배상계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요거는 중요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틀린 이야기니까 기억번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그럼 기억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네. 기억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일단 2번, 4번은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정답이 되면 안 되죠. 디귿번은 정답이 되면 안 돼. 그럼 결국은 니은번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공작물의 하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할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게 틀렸어요. 현실화되어 발생. 이 판례도 굉장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것도 교수님들 책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이 판례 안 나와요. 저 판례 검색해가지고 저 기퉁에 가보면 이 판례가 나오는데 그거를 요번에 또 출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그럼 정답은 이거 3번이 되겠네. 그럼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요거는 상으로 분류했죠. 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니까 요 판례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구조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서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저렇게 어려운 판례를 출제를 하니까 좀 기가 차죠. 자, 마지막 문제 부당이득입니다. 자, 이거는 기억번은 그래도 쉽죠. 이제 우리가 이자 돌려주는 거 이거 원상 회복 의무 중에 이자 이거 부당이득의 특칙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부당이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조금 강조는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쉽죠. 금전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걸 추정된다. 이거는 100% 맞습니다. 그러면은 옳은 거 찾는 겁니까? 그럼 디귿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럼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여기 2번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억번은 이거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맞는 이야기죠. 그럼 기억번, 디귿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이 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억번하고 디귿번은 우리가 충분히 아는 판례거든요. 니은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아실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도 분류를 상 혹은 중 이쪽으로 하여튼 분류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렇게가 끝났는데 하가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10개, 그 다음에 12개, 15개, 그 다음에 20개, 22개, 22개 정도네요. 저는 저 홈피에는
제가 그 하루 분류했을 때가 한 20개 정도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또 하다 보니까 2개가 더 늘었네요. 어찌됐든 20개 내지 22개 정도가 지금 하루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0개만 하더라도 이게 50점이잖아요. 그 다음 이게 55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무리 이번에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당황하지 않고 평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문제는 최소한만 그리고 여기에서 뭐 찍는다든지 이런 문제 찍는다든지 하면은 뭐 10점 정도는 더 받지 않겠어요? 최소한이죠. 네 문제만 맞춰도 10점이니까 그럼 여기 10점만 더 얹어도 여러분들이 60에서 65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에도 문제가 조금 그전에보다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65점은 받아야 정상이다. 근데 어지간히 그냥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80점을 충분히 받을 거다. 제가 그렇게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강의 듣고 나중에 보신 분들 그 합격기 같은 거 보면 민법 80점, 82.5, 80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득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금년도는 작년도보다는 분명히 많이 어려웠죠. 분명히 많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60점은 나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틀리라고 하는 이상한 판례도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다 틀려도 그래도 보면은 60점은 나오는 건데 근데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뭐 40점대 뭐 너무너무 당황했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여하튼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뭐 사회보험법도 너무 문제가 뭐 좀 그거 하고 민법도 뭐 수준이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는 막 이제 아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집중이 안 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한 60점 정도는 받는 수준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금년도에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새로 이제 이때까지 공부하신 거를 기초로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하고 공부를 달리 해야 됩니다. 이제는 노동법도 요번에 어려웠다 그러죠. 사회보험법 말할 것도 없고 민법 이제 어느 전략 과목이 이제 없어요. 예전에는 뭐 노동법에서 고득점 하면은 민법에서 많이 틀려도 면과락만 하면은 평균 60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의외타가 될지가 모르니까 고루고루 이제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민법도 최소한 60은 받아야 되고 노동법 마찬가지, 사회보험법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전보다 제가 볼 때는 판례 공부를 2배 정도라고 할까 그 정도로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도저히 풀 수 없는 판례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 거는 방법이 없고, 근데 그런 거는 많아봐야 우리가 오늘도 봤지만은 한 끼케야 아무리 많아도 3문제 넘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뭐 틀려주고 혹시 그렇게 나오면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평소에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예전보다는 민법 공부량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늘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민법책을 지금 다시 쓰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는 아닌데 판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의 변리사 수준의 버금갈 정도로 판례도 많이 넣고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거 판례를 넣으면은 이거 너무 판례 부담이 많으니까 해서는 안 되겠지. 요 정도만 해도 민법 60점은 받는데 이런 생각으로 제가 판례 같은 거를 많이 누락을 시켰거든요. 강의할 때도 일부러 안 하고 책에도 소개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판례도 어려운 판례도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기점으로 사회보험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민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골치 아파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을 어렵게 낸다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판례를 어렵게 내는 건데 이제 판례 공부를 예전보다 굉장히 더 하셔야 된다. 그거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뭐 금년도에 문제를 보고 좀 놀랬고요.
그래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면과라 그 다음에 요 정도 점수는 받는 구조다. 그걸 제가 이제 이 상중하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여튼, 금년도에 뭐, 어쨌든 민법 때문에 떨어지셨던, 뭐,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지셨던 그런 분들은 뭐,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내년에 다시 또 심기일전에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리고, 이렇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